서재. 안녕하세요. 제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보라입니다. 밖에 단풍 든 거 다들 보셨죠? 저는 단풍 보느라 일주일을 다 썼어요. 근데 그 말은 이제 겨울이 온다는 뜻이겠죠? 올해도 춥겠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행복은 짧다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불행도 결국 지나간다는 거. 인생이 참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행운처럼 보였던 게 나중에 보니까 쓴맛 나는 상처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불운한 일로 보였던 게 나중에는 더없이 감사한 축복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지막 마침표가 찍히기 전까지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기쁠 때 더 크게 감사하고 슬플 때 머지않아 분명히 다시 찾아올 기쁨을 잠잠히 기다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뭐,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하나만 약속할까요? 완전히 끝이 나기 전까지 먼저 겁먹고 포기하지 말 것.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 뭔가가 너무 많이 두려울 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꼭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 남이 아니더라도 나라도 꼭 내 마음을 알아줄 것. 마지막으로 그런 누군가의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말 것. 때로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너무나 간절했던 아주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마저 읽을 이 책의 주인공들처럼요. 그럼 오늘의 낭독을 시작할게요.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입니다. 다음 날 나는
같은 시간에 다시 해변으로 나가 선생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다음 날도 그랬다. 그러나 말을 걸거나 인사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더구나 선생님의 태도는 조금도 사교적이지 않았다. 늘 같은 시간에 조용히 나타났다. 조용히 자리를 떴다. 주위가 아무리 시끄럽고 어수선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처음에 같이 있던 서양이는 그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선생님은 늘 혼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곧장 올라와 늘 같은 곳에 벗어둔 유카타를 입으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옷에 모래가 잔뜩 묻어 있었다. 선생님은 몸을 돌리고 유카타를 두세 번 흔들어 모래를 털어냈다. 그러자 옷 밑에 두었던 안경이 탁자 틈으로 툭 떨어졌다. 선생님은 하얀 바탕에 검정 무늬가 그려진 유카타를 허리띠로 묶고 나서야 안경이 없어진 것을 알아채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나는 곧 허리를 굽히고 탁자 틈새로 손을 넣어 안경을 주어 선생님에게 건넸다. 선생님은 고맙다고 짧게 답하고 안경을 받아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도 나는 선생님의 뒤를 쫓아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러고는 선생님과 같은 방향으로 헤엄쳐 나갔다. 대략 200m쯤 나아가자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넓고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둘뿐인 것 같았다. 강렬한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수면 위로 멀리 있는 산등성이가 비쳤다. 나는 자유와 환희로 가득한 근육을 움직이며 미친 듯이 헤엄쳤다. 선생님은 돌연 팔다리의 움직임을 멈추더니 하늘을 바라보며 출렁이는 물 위에 누웠다. 나도 선생님을 따라 누워 눈을 감았다. 파란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렬한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쏟아졌다. 이거 정말 기분 좋네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다. 잠시 후 바닷속에서 솟아오르듯 자세를 바로잡은 선생님은 이제 그만 돌아갈까요? 라고 짧게 말을 건넸다. 나는 물속에서 좀 더 놀고 싶었지만 선생님 말에 곧바로 예, 그렇게 하시죠. 라고 답했다. 우리는 헤엄쳐 왔던 길을 따라 곧장 해변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나는 선생님하고 무척 가깝게 지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선생님이 어디에 묵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오후로 기억한다. 찻집에서 우연히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당신은 여기 계속 머물 생각이요? 라고 물었다. 특별한 계획이 없었던 나는 갑작스러운 물음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글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이 활짝 웃으며 그런 나를 쳐다보자 나는 갑자기 겸연쩍었다. 나는 선생님께서는요? 라고 되물었다.
이때 처음 내 입에서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왔다. 아무튼 나는 그날 밤 선생님이 묵고 있는 숙소로 찾아갔다. 숙소라고는 하나 보통 여관과 달리 넓은 절의 경내에 있는 별장 같은 건물이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선생님은 묘하게 쓴웃음을 짓곤 했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말버릇이 있다는 식으로 변명했다. 나는 지난번 본 서양인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가 이미 가마쿠라를 떠났고 목적지 없이 자유롭게 떠도는 여행자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일본인하고는 그다지 교제하지 않으면서 그런 외국인하고 가까이 지냈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도 말했다. 나는 선생님에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직 어렸던 나는 혹여 상대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굳이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속으로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할지 짐작해보며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잠시 말이 없더니 당신 얼굴을 본 기억이 전혀 없소.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것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실망감이 밀려들었다. 나는 그 달이 끝날 무렵 도쿄로 돌아왔다. 선생님은 나보다 훨씬 먼저 피서지를 떠났다. 나는 선생님하고 헤어지면서 앞으로 가끔 찾아뵈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다. 선생님은 그러시오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선생님하고 꽤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나는 좀 더 다정한 대답이 나오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왠지 냉정해 보이는 반응에 조금 위축되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예상과 다른 선생님의 반응에 무안할 때가 많았다. 선생님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만한 일로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오히려 그런 섭섭한 마음이 더욱더 선생님에게 다가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층 더 다가가면 내가 기대하는 그 무언가가 눈앞에 시원스레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젊었다. 하지만 아무한테나 젊은 피가 이토록 숨김없이 끓어오르지는 않는다. 무심한 선생님에게만 유독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가 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금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선생님은 애초에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 선생님이 이따금 나에게 보여준 형식적인 인사나 냉담한 태도는 나를 멀리하려는 불쾌한 표현이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서려는 사람에게 본인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인물이니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보냈던 것이다.
하인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에 인색했던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경멸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선생님을 다시 만나러 가리라 생각하며 도쿄로 돌아왔다. 수업이 시작되려면 아직 2주일이나 남았기에 시간을 내서 꼭 다녀오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도쿄에 돌아와 2, 3일이 지나자 가마쿠라에서 느꼈던 기분이 점차 희미해졌다. 더구나 형형색색 빛나는 대도시의 공기가 가마쿠라로 떠나기 전에 내 모습을 다시 깨우며 내 마음까지 짙게 물들였다. 나는 거리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다가올 새학기에 대한 희망과 긴장감에 젖어들었다. 이때 나는 선생님을 잠시 잊고 있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비로소 나를 붙잡고 있던 긴장이 풀렸다. 동시에 왠지 모를 허탈감에 빠져들었다. 나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어 다녔다.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 방안을 빙빙 맴돌기도 했다. 그러자 내 머릿속에서 다시금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 댁을 처음 찾아갔는데 마침 댁에 계시지 않았다. 두 번째로 찾아간 것은 그 다음 주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화창한 하늘이 온몸을 휘감는 듯 기분 좋은 날씨였다. 그런데 그날도 선생님은 외출하고 없었다. 가마쿠라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선생님은 거의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다고 말했다. 더구나 자기는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번번이 허탕을 치자 나는 선생님의 그 말을 되새기며 마음 한구석에 불만이 피어올랐다. 그냥 돌아설 수 없었던 나는 자리를 뜨지 않고 선생님 댁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자 내 앞에 서 있던 하녀가 지난번에 명함을 받은 기억이 났는지 나를 그냥 세워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기다리니 사모님으로 보이는 분이 나왔다.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인이었다. 부인은 정중한 목소리로 선생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선생님은 매월 이맘때면 고인에게 꽃을 전하러 조시가야에 있는 묘소에 간다고 했다. 부인은 무척 미안하다는 투로 조금 전에 나가셨으니 언제 돌아오실지 알 수가 없네요. 라고 말했다. 할 수 없이 나는 가볍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다. 번화한 거리를 향해 100m쯤 걸어가다 보니 문득 산책이라도 할 겸 조시가야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운이 좋으면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시가야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